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층간소음이었습니다. 층간소음. 뭐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그 문제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다 신고를 해도 실제로 해결되는 건 5건 중에 1건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것조차도 2달 이상의 기간이 걸리더라라는 걸 저희가 또 알려드렸었고요. 그래서 서로가 또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고 계시네요. 아이고 9530님 저희도 위층 소음으로 4년 정도 고통을 받다가 다음 달 9일에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8934님 저희는 애가 4명이라 매트를 깔았습니다. 그냥 매트 말고 6cm짜리 층간소음 방지 매트요. 돈이 들어도 마음 편히 살고 싶었어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아이 많은 집은 어쩔 수가 없는데 애들한테 뛰지 말라고 해도 애들이 또 그게 성인이 아니다 보니까 또 금방 까먹고 또 뛰어놀고 하는데 그래서 또 비싼 돈 들여서 매트를 쫙 까셨나 보네요. 그리고 3346님 저는 예전에 아랫집으로 치킨을 배달시켰어요.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고맙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서로가 또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명절 같은 날 누구 집에 많이 올 때는 미리미리 뭐 과일이나 치킨이나 이런 것도 선물해 드리고 아랫집에 또 양해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오윤정님 위층 할머니께서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셔서 청소를 시작하세요.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는 할머니 덕분에 저희 집도 덩달아서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김지윤님은 저희 윗집은 노부부가 살고 계셔서 명절 때 손주들이 올 때 빼고는 조용해요.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단 명절에는 우당탕탕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1년에 몇 번은 또 이해를 또 해주시는 게 좋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코스피 코스닥 0.6% 정도 상승 출발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코스닥은 하락으로 반전을 했고요. 0.4% 밀린 775 코스피는 0.3% 정도 오른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좁아졌습니다. 2603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그저께 어닝 쇼크 발표 이후에도 좀 좋지 않습니다. 1.16% 내린 59,600원.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4.55% 반등한 18만 6천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HBM이라는 이 고대 역폭 메모리에서 삼성전자가 밀리고 SK 하이닉스가 앞서가고 하이닉스조차도 이제 삼성전자는 못 따라잡는 이런 흐름이 좀 고착화되는 흐름이네요. 현대차는 1.6% 반등, LG 에너지 솔루션은 2.3% 하락. 코스닥 내에서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조정을 받네요. 에코프로 BM처럼 2차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좀 급반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2, 3%대 좀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8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 실시간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도 또 중간중간 읽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한 19만 3천여 명이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1,000명 중에 한 3.8쌍이 탄생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새 결혼은 선택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과연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유교적인 관습 뒤에는 자유롭고 또 심지어 파격적인 일들도 많았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의 결혼, 조선시대의 이혼, 또 사랑을 둘러싼 치정사건까지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조선판 부부의 세계 이한 작가와 함께 떠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조선시대의 결혼은 대부분이 거의 연애 결혼이 없고 대부분 부모님의 주선에 의한 게 많았겠죠. 양반들이라면은 지금도 할아버지 할머님들 이야기 들으시면 그런 것들 있죠. 네.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났다. 얼굴을 이제 식장에서 처음 만났다. 그리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라라고 해서 결혼을 했다라는 것들. 옛날에는 어른들끼리 결정해서 너희 집 딸하고 우리 집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그리고 어른들끼리 이야기해서 결정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또 그러면 이제 부모님 말씀 잘 따랐고. 예.
그게 또 옛날 그 주로 양반 집안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조선시대 사람들은 좀 양반들은 그렇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결혼이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혼 지옥입니다. 결혼해봤자 정말 고생이에요. 개인적인 의견, 이현 작가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 걸로. 근데 이제 얼굴 한 번 안 보고 결혼을 했어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식 날 처음 봤다고. 근데 사실 얼굴을 한 번 안 보고 결혼을 했어도 꽤 잘들 사셨습니다. 옛날에는. 신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 조건 따지고 결혼을 해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기록을 보면은 얼굴 안 보고 이렇게 사서 잘 사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잘 못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신 분들은 가족들이 의익이 좋으니까 그걸 잘 기억할 수 있는 거고 이제 파토원한 집은 이제 서로 안 보고 사니까. 근데 또 역사 속 이야기는 잘 사신 분들 얘기보다 좀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그냥 역사서에 기록이 남을 만큼 끝내주게 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또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조선시대 때는 우선 기본적으로 16살이 되면 성인입니다. 16살 되면 어른이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국대녀에도 한 남자는 15살, 여자는 한 열 몇 살 정도면 결혼할 수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더 일찍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나이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결혼 예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5-6개의 그게 겹쳤는데 맨 처음에 청혼을 합니다. 남자 쪽에서 여자 쪽으로 그 신랑의 사주 단자를 보내서 결혼을 신청합니다. 그 청혼이라는 게 남녀가 서로 만나서 뭐 반지 주고 청혼하는 게 아니라 얼굴은 못 봤지만 먼저 그 사주 단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받고 그 여자 쪽에서 괜찮다 싶으면은 연길이라고 해서 결혼할 날짜를 잡아서 보냅니다. 이게 승낙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승낙한다는 편지도 보내고요. 근데 보통 결혼은 한 달 내로 잡습니다. 날짜를?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그러면 이제 납해, 바로 신랑 쪽이 신부 쪽으로 함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 예단하고 혼서를 넣어서 보내는데요. 이 혼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거는 다음에 납해를 하고 그 다음에 혼례를 하는 편인데 만약에 신랑하고 신부가 멀리 떨어져 살아서 하기 힘들면은 함을 아예 들고 가서 그 납해를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혼례를 치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멀면 그냥 신랑이 함 가져가서 그 다음 날 결혼하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초례를 치르는데 이건 보통 저녁 때 합니다. 초례가 뭐예요? 초례가 이제 콜례식, 결혼식. 네,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다 겪어야지 정식 혼인으로 인정이 되고 이게 아니면은 정식 결혼도 아니고 부인은 부인도 아니고 첩으로 보통 여겨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혼서는 정말 꼭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 자체가 그냥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계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서는 혼인 서약서 뭐. 그러니까 맨날 며칠 이렇게 우리 결혼을 한다. 그런 식으로 신랑 신부 이름 적고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은 약속 문서죠. 지금 땅 문서 계약하듯이. 근데 지금도 결혼식장에서 주례 선생님이 뭐 신랑 신부 뭐 이 결혼 뭐 거울머리 파뿌리들 잘 살겠습니까? 예 하면은 이제 뭐 혼인이 성사됐음을 선언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사인해서 이제 주시죠. 문서를. 그게 이제 혼서. 야, 근데 되게 빨리 이루어지네요. 한 달 만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결혼 양상이 있는데요. 막 이제 임진왜란이나 그럴 때는 거의 막 결정한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뚝딱 치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혼란스러울 때 그냥 빨리빨리 결혼해라 이러고. 그러면은 아까 그 납해 이렇게 해서 예단이랑 혼서를 신랑 쪽이 신부에게 보내는 거. 거기에는 어느 정도나 어떤 걸 담았을까요? 그게 이제는 그 보통 이제 혼수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약간 좀 희미해진 그런 것도 그래도 요즘 좀 있습니다만. 간소화되고 있죠. 근데 그 우선 여자 쪽에서 혼수를 준비하는 쪽이 많았고요. 특히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때 정말 중요한 혼수 물품이 있습니다. 이젠 거의 사라졌지만 장롱 그리고 반다지. 결혼할 때 신부가 이렇게 자기가 쓸 가구를 장만해서 그 하인들한테 들려서 결혼하는 게 그
보통 조선의 신부들의 꿈이자 그 바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다 사정이 있어서 가난한 집이면 그러니까 워낙은 결혼할 때 새로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장롱. 예, 장롱. 반다지장이나 장롱. 옛날에 결혼할 때 다 집에 장롱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게 거의 뭐 혼수의 상징. 예,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뭐 일부러 자기 잔뜩 넣어서 번쩍번쩍하게 해가고 네. 그랬는데 그것도 돈이 많은 집은 그렇게 하고 가난한 집은 그 새 장롱 못 만들어서 집에서 쓰던 헌 장롱 가져가고 약간 좀 그 안타까운 경우에는 엄마가 일찍 죽어서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얘가 혼수하려고 새로 장롱 맞춰놓은 거를 새엄마가 뺏어버리고 헌 장롱을 줬다. 그런 이야기도 전해요. 상징적인 장면이네요. 예. 사실 뭐 조선시대는 당연히 가전제품이 없었을 테니까 장롱이 제1의 혼수였을 예. 테고. 그렇게 해서 이게 가난한 집은 그런 걸 준비하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한 노처녀들이 많아서 나라가 돈 대줘서 결혼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거의 10대 중후반대 예. 그 나이대들 사람들의 이야기고 아이고 이정옥님이 우리 할머니 16세 우리 할아버지 18세에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집에서 혼례식을 치렀는데 그날 얼굴을 처음으로 보셨다고. 그리고 0358님 우리 엄마는 6형제 장남하고 결혼하고 첫날 밤 자고 아침밥 먹을 때 제일 못생긴 저 사람은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 아 이거는 예 0358님이 직접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앞에서 그 혼서가 중요하다라고 하셨고 이런 절차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말씀 중에 이 절차를 안 지키면 첩이 되는 거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정식 부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건데요.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사육신 때 같이 처형당했던 이육이란 사람의 딸 작은 조이, 속은 조이의 일입니다. 이 사육신과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그리고 친척들까지 전부 세조한테 몰살을 당하고 그 사람의 부인과 딸들 한 100여 명이 네네. 전부 노비로 굴러떨어지게 되고 세조는 이 사육신의 아내와 딸들을 공신들한테 전부 나눠줘 버려요. 네, 그 중에 하나 이 속은 조이는 그 황효원이라는 사람의 노비가 되었는데요. 네네. 이 황효원은 그 집현전 학사고 과거 장원 출신이고 기타 등등이었는데 좀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이 다 죽고 그다음에 자기의 노비로 들어왔던 속은 조이를 첩으로 들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뭐 괜찮았는데 이제 세조가 죽고 그다음에 손자인 성종이 왕이 되고 나서 네. 사육신과 그 관련 사람들의 전부 죄를 이제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조이는 그동안 노비였다가 다시 양반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아 그때 그 노비로 들어갔던 사람들도 복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황효원이 그 사이에 속은 조이 사이에서 아들을 둘이 낳았거든요. 원래는 노비였는데 첩으로 삼았던. 예.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대로 했다간 자기 아들들이 우선 부인이 다시 양반이 됐고 그러니까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도 양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빨리 근데 그 첩으로 드릴 때 혼소 같은 걸 만들지 않았던 거죠. 아 그런 절차를 안 지키고 그냥 예. 첩으로만 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재빨리 혼소를 위전해서 만들어내고 나 정식으로 결혼했다. 얘는 내 부인이고 얘는 내 애들은 내 정식 아들이다라고 우겼습니다. 그럼 문서를 위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걸렸죠. 그리고 신하들이 이거는 말도 안 되다 와곽와곽 됐는데 아니 그 나름 집현전 학자인 예. 분이.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종을 배신한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성종이 그래도 용서를 해줬습니다. 사실 속은 조이가 노비가 된 게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잘못도 아니고. 예, 그리고 사실 단종을 위해서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어서 죄를 얻은 건데 이걸 가지고 죄를 따진다면 사실 면목이 없죠, 체면이. 그렇죠. 그래서 집현전 학자인 황효원도 일종의 이제 혼서면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공문서겠죠. 그 사문서지만 동시에 공문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혼인이 정말 중요한 그렇죠. 근데 관계였습니다. 그 문서도 위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부동산처럼 계약이 필수인 결혼 관계였다라는 거고. 근데 이런 계약 자체를 또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제 혼인이 예절을 지키지 않고 결혼하면 이때 쓰는 말이 정치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야합입니다. 야합? 예, 들야자의 합할합자.
그렇게 아, 하는데 이게 그때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춘향전에 하는 이몽룡과 성춘향은 네. 자기들끼리는 백년가약이라지만 네. 혼서도 없고 계약도 없고 사실 정식으로 계약이 아닌 거니까 그 사실 야합입니다만 예.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야합의 최대 아웃풋이 있습니다. 바로 김유신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어떤 야합이요? 그 김유신의 어머니인 만명부인은 신라의 그 굉장히 고위 귀족이었고 근데 아버지인 김서연은 가야계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급이 떨어졌는데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아, 신라 귀족하고 예, 가야 쪽 귀족하고는 좀 급이 달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야가 망했으니까요. 아, 나라가 망하면 예.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만명부인은 그 사랑에 빠져서 가출을 해서 그 남편 있는 뚝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림 차리고 살면서 김유신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정작 자기 아들이 연애하니까 그걸 그렇게 잡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 아버지는 아주 거의 그냥 국경을 넘어선 사랑을 하셨는데. 국경가기보다는 그 거의 나라를 뒤집어 엎는 사랑을 했는데 정작 자기 아들이 이제 그 천관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니까 그 아들을 붙잡아놓고 그렇게 혼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도 뭐 좀 이렇게 연애를 하려고 예. 했었나 봐요. 했는데 이제 그걸 붙잡아서 김유신이 그래서 말 모가지를 배웠죠. 아, 거기는 저기 아닌가요? 그 기생집? 그게 바로 그 기생 좋아한다고 이거 엄마가 혼내서 그래서 안 간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 말을 들은. 예. 그래서 이제 말에 목을 김유신이 내렸지. 아마 자기 엄마 아빠의 연애 사정을 몰랐던 게 알았으면은 엄마도 그랬잖아요라고 반항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그런 절차 없이 혼인을 치러서 같이 사는 것이 야합이라고 했다. 예. 그래서 이 야합이라는 표현을 정치권에서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거네요. 예.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네들끼리 뭐 어떤. 사실 꽤 야한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계약 관계로 결혼을 생각을 해버리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계약 관계로 보기에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 같이 사는 것이다 보니까 그 우정도 생길 수 있고 사랑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이렇게 옛날에 얼굴도 안 보고 살았다 하지만 정말 잘 맞아서 잘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건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고성이 씨 이응태의 무덤에 나왔던 원희 엄마 편지로 알려진 그 한글 편지를 보면 네. 그 부부가 이제 서로 너무 사랑해서 같이 누워서 여보 우리도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사랑하고 살까? 그런 대화를 나눈 걸 적어놨었고요. 원희 엄마. 예. 원희 엄마 편지. 예, 이게 남편이 일찍 죽어서 부인이 슬퍼하면서 남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살아있을 때 부부가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까? 예.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렇죠. 되게 애틋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한글로 남겨진 언간을 보면 가족끼리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살뜰하게 챙기는데 어떻게 보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그때도 가족의 평화를 위한 분가나 별거는 굉장히 필요 옵션이었습니다. 분가, 별거요? 예. 그 아까 그 대표적으로 이제 한글 편지를 되게 많이 남긴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현풍 곽씨의 그 곽재우의 조카인 곽주라는 사람이 남긴 편지가 있거든요. 네. 자기 부인인 진주하 씨에게 남긴 편지가 한 300통인가 그 정도 남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편지를 많이 쓴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안 사니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약간 주말 부부 같았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곽주가 워낙 전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처가 일찍 죽고 다시 결혼을 했는데 전처한테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곽이창이라고. 네. 근데 이 그 전처 아들하고 자기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엄마랑 이제 아들이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곽주가 결정을 내려요. 어쩔 수 없다. 내가 아들을 데리고 살고 내가 자주 찾아가 볼 테니까 당신은 다른 집에 나가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별걸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애를 8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정하고 살뜰하게 챙기는 아빠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 낳을 것 같으면 금방 얘기해라. 내가 언제든지 가겠다. 따뜻하게 새 옷 해서 입어라. 당신이 아프면 그 돈 아껴서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문단속 잘하고 우리 딸애들한테 요 색깔 옷 챙겨주고 그렇게 아주 치극정성으로 다정하게 챙겨줘요. 그래서 옛날 남자들이 가족한테 무심했다 그거는 정말 아니고요.
다정하게 챙긴 사람은 정말로 다정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더 애틋했을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조언하더라고요. 부부가 너무 매일 붙어 있으면 좀 안 된다고.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것도 금슬이 좋아지는 방법이다. 근데 조선시대 남자들도 이렇게 이제 애틋했던 면도 있었다. 또 편지도 많이 보내고 그 편지가 또 역사 속에 남아있고 신기합니다. 혹시 조선시대에도 이제 잘 살다가 갈라서는 이혼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그게 참 미묘한 게 조선시대 때의 법률인 경국대전이나 그런 속대전 같은 데는 이혼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혼을 한다는 그런 조항 자체가 그러니까 이혼 자체가 허락되지 않은 약간 사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개념도 있긴 한데 그 법이 없으니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어요라고 해도 법이 없어.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이혼 못 하지만 남편도 이혼 못 해요. 아무리 부인이 뭐 싫어도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거지약이라고 이야기는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7가지 잘못하면 쫓아낼 수 있다. 근데 소방 맞는다. 근데 그 소방 맞는 거는 보통 그 첩의 경우에는 그 혼수가 없는 첩의 경우에는 굉장히 소박을 많이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내쫓아 버리는. 그런데 양반은 그게 안 돼요. 아무리 쉬어도 이혼을 못 하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이익 같은 경우에는 부인한테 문제가 있어도 이혼하지 않아서 집안 꼴이 엉망이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양반 남성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혼을 하려면 그 예조에 소송을 올려야 돼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 살겠습니까?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러면 왕에게까지 허락을 받아야 돼요. 판결을 받아야 돼요. 아니 전 국민이 이혼을 하려면 왕의 허락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양반의 경우에는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합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가정도 못 다스리냐. 또 이혼까지 그렇게 하면서 무슨 네가 나라 일을 하겠냐. 그래서 보통 관직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해서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왕의 허락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이혼하지 말라는 거였네요. 그래서 다들 그냥 그 힘들게 꼭 참고 산다는 것이. 특히 이제 양반이면 더더욱이 이혼을 할 수도 없었고 그 예외는 없습니까? 예외는? 그게 또 왕이나 왕족이라면은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왕족은 또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이혼 케이스 바로 숙종과 인현왕후 그리고 장희빈이죠. 여기가 뭔가 공식적인 이혼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인현왕후와 결혼을 했다가 그러니까 장희빈이 더 마음에 드니까 그 인현왕후의 결혼식 날 너랑 같이 못 살겠다 하면서 이혼을 선언하고 인현왕후가 결혼했을 때 입었던 대례복을 그날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인현왕후를 그날 쫓아내버리죠. 신하들까지 몰려와서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생일날이고 그런데 라고 얘기했는데도 숙종이 난 쟤랑 못 살겠다 하고서 왕의 특권으로 이혼을 밀어붙입니다. 인현왕후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일날 이혼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장희빈을 왕비로 올려가지고 한동안 5년인가 하하호호하고 살다가 그날 또 갑자기 나 얘랑 못 살겠다. 그러면서 장희빈을 다시 희빈으로 격화시키고 인현왕후를 다시 데려와서 왕비 자리에 앉힙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숙종이 워낙 어릴 때부터 성미가 불같다고 그 숙종의 엄마인 명성왕후가 얘 내 아들이지만 성미 진짜 끝내주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양반이라면 이제 뭐 사회적인 사람들이 맞고 뭐 이제 흉보고 그러는데 왕이니까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하다못해 엄마인 명성황후가 살아있다면은 명성황후가 이 숙종이 하도 난리를 피우니까 그 때릴 수는 없고 빗으로 머리를 꾹꾹 찔러가면서 빗을 쓸 정도로 그렇게 말 안 듣는 애였다고 합니다. 머리 비껴줄 때 일부러 이제 꾹꾹 눌러버리고 때릴 수는 없으니까 왕이니까. 그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이혼하고 마음대로 재혼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게 기록에 하나하나 남아요? 그때 뭐 세자 시절이었나요? 아니요. 왕이 그러니까 의선 그 명성황후가 이제 머리 빗었던 거는 왕자였을 시절이고 세자였을 시절이고 왜냐면 외아들이었거든요. 생각하면 왕의 외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컸겠어요.
게다가 왕비한테 태어난 그러니까 아나무인으로 굴고 그 아나무인인 채로 왕이 돼서 아나무인 채로 살다가 간 거죠. 근데 왕이니까 때리지는 못하고 예. 머리빗으로 꾹꾹 눌러서 머리를 비꼈다라는 그렇죠. 게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실록에 나와 재밌네. 있습니다. 그렇죠. 꼼꼼하네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왕들도 이혼한 케이스가 좀 있네요. 그 왕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왕족들 같은 경우에는 좀 왕이 이제 힘을 써주면 이혼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문종도 그 세자 시절에 2번 이혼을 했고요. 뭐 그거는 약간 세자빈들이 좀 사고를 쳐서 그런 거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세종의 막내 아들인 영대군 같은 경우도 이혼을 당했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부인이 병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이혼을 시켰습니다. 그 새 부인인 정씨를 들여놨는데 문제는 영대군이 자기 첫 번째 부인을 못 잊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과 결혼했으면서 계속 첫 번째 부인을 찾아가서 결국 딸까지 낳아버립니다. 영응대군, 예. 세종대왕의 막내 아들. 예. 아니 근데 부모면은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떻게 영응대군의 부인이 예. 아프다고 병이 어떻게 있다는 이유로. 병이 있다고 이혼을 시켜요? 예, 약간 오, 그 그것도 몰랐네. 과거 부모님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결국 영대군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전부인 데려와서 살고 두 번째 부인은 또 야.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도 좀 안타깝게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이 부인이 아프다고 이혼을 시켜버렸는데 잊지 못해서 다시 찾아가서 예. 어찌됐든 간에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사이에 들어온 두 번째 부인은 낙동강 오리알이 됐죠. 이야 이게 왕가의 사랑 이야기가 되게 복잡하네요. 예. 뭐 몰랐던 디테일들도 이 사이에 있는 거고요. 예. 혹시 예. 예, 예. 말씀해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처가 이거 여기까지는 왕족이나 왕의 경우에 그랬고, 근데 반대로 이제 약간 보통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가가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으면 오히려 남편 쪽에서 설설 기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인한테 이혼당한 남자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또 이제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고요. 부인한테 이혼 당한 남자들도 또 나옵니까? 예.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이혼하고 나면 이제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같은 거 받잖아요. 조선 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이혼당한 남편의 이야기인데요. 19세기에 최덕현이라는 사람의 이혼 증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최덕현이라는 사람은 이름은 이렇지만 그 문서에 쓰여져 있는 한글 이름 되게 서툴게 쓴 걸 보면 양인이거나 좀 더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요. 글씨체가 좀 좋지 않았나 봐요. 근데 이 문서 내용을 보면은 최덕현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랑 결혼해서 살면서 딸 하나를 낳았는데 부인이 이혼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나 더 좋은 남자, 돈 많이 버는 남자 만나서 그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이혼 증서는 아까 얘기한 최덕현 이름은 서툴게 쓰여져 있는데 문서 자체는 굉장히 잘 쓰여진 한문으로 쓰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양반 집에 첩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그 35냥을 최덕현이 받고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을 한 거죠. 더 돈 많은 남자 찾아가겠다고. 일종의 그런 거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전후에 문서의 어떤 질을 보고 이거를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거네요. 예. 그 반대로 이제 또 그 시기에 이제 그 함경 그 원주에 원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네. 그 사위가 의사라서 병원을 열겠다고 해서 자기 딸이랑 결혼시키고 천냥을 투자했는데 이 사위가 바람이 난 거예요. 딴 여자를 들이고 자기 딸을 구박한다. 그러니까 이 장모가 소송합니다. 이혼시켜달라. 그리고 이거는 이혼하고 난 다음에는 돈 토해놓으라고 소송을 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는 그런 문서였습니다. 사위가 의사이고 처갓집 쪽이 잘 살아서 병원을 차려줬는데 그 의사 사위가 바람났고 그래서 그 돈 돌려달라. 예, 요거 최근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게 조선시대 얘기예요? 이건 1900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예. 100년 넘게 그 비슷한 이야기가 뭐 예나 지금이야 사람 현대에도. 사는 게 또 비슷하다는 거죠. 오, 그러네요. 혹시 그러면 재혼도 가능합니까? 아까 그 왕가에서는 뭐 이혼도 재혼도 했는데 일반 백성들도 재혼이 가능했을까요? 아까 공식적인 이혼은 이제 양반들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양반들 같은 경우에 조선 중기 때만 하더라도 네. 그 남자도 여자도 재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남성들은 그 아내가 죽은 다음에 재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여성들도 조선 중기까지는 재혼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퇴계 이황 선생의 둘째 며느리도 생계 때문에 재혼을 해야 했을 정도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양반 이하의 양인들이나 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유분방하게 결혼하고 생활했습니다. 그 양인들은 정말 거리낄 게 없었거든요. 뭐 문서도 필요 없고. 예. 그래서 결혼하는데 이제 양인 여성들 이야기를 보면은 의자녀들이 그렇게 많아요. 남편의 아이들, 그리고 내가 그 남편 쪽에서도 부인이 데려온 아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조선시대 때 후기에 박의헌이라는 사람의 분재기입니다. 네. 일종의 유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양인이라고 해서 양반은 아니고 백성인데 한문을 좀 알아서 이제 관청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그 해남 윤씨 집안에 이제 뭐 땅을 파느라고 이 사람 문서가 전해지는데요. 혼인 관계가 굉장한 게 이 사람이 부인이 5명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5명 있었다고요? 예, 근데 다 함께 산 건 아니고요. 예. 첫 번째 부인이랑 결혼했는데 첫 번째 부인이 딴 남자랑 바람이 나서 나갔고 두 번째 부인도 역시 바람 나서 나갔고 예? 세 번째 부인은 아예 처음부터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다가 딴 남자가 더 좋다고 그냥 헤어졌고 네 번째 부인은 특히 심했는데 무려 6명의 남자와 바람이 났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박의헌이라는 이제 역사 속 인물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부인들이 다 이렇게 바람이 나요? 그러게요. 풍차에서 살았나? 이게 이 문서를 쓴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6째 부인하고는 잘 맞아서 4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아들 둘을 낳은 거예요. 6째 부인을 만나고 나서야. 5째 부인이 5째? 예, 5째 부인. 5째나 6째나. 예. 저도 헷갈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되니까 전처들이 많이 있고 그 사이에 자식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5째 부인과 내 아이들의 몫을 꼭 챙겨줘야겠다. 그래서 자기 재산 분배 문서를 쓰면서 첫 번째 부인도 이랬고 두 번째 부인과 전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으니까 내 재산은 몽땅 5째 부인과 그 자식들에게 주겠다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과장은 했겠지만 적어도 양인들 결혼 생활이 물론 이분이 유난히 그 여러 일을 겪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결혼하고 살았다는 거죠. 4명의 부인이 예. 바람이 나서 나갔다. 물론 이거는 박의헌 본인이 쓴 기록이니까 본인 입장에서 기술했겠네요. 일단은. 그렇긴 한데 실제로도 이제 틈틈이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얘기했듯이 그 각각 아이 데리고 재혼하는 가정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재혼, 삼혼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요. 그 지금은 폐지된 법안인데 간통죄라는 게 한 10년 전까지 있었잖아요. 예. 조선 시대에도 비슷한 게 있었을까요? 이게 그 아까 얘기한 이혼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법전인 경국세전에는 간통에 대한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통에 대해서 처벌하려고 하면 이 대명률이라고 해서 명나라 법전을 들고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닌 사람이 간통하면 곤장 80대, 그래서 이제 남편 있는 여자는 90대, 그다음에 여자를 속여서 간음하면 100대, 강간하면 사형.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춘향이와 이몽룡은 자기네들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일단 곤장 80대서부터 시작하는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이 간통을 하면 곤장 80대. 예. 좀 센 거 아닙니까? 80대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 간통죄라는 것이 그 신고하지 않으면 또 이제 그 티가 나지 않은 범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의 많은 간통들이 어쩌면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보통 신고를 하기보다는 우선 낫을 들고 상대방을 찾아가는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가 아니라 법보다 낫이 빠르다. 아무래도 좀 불 지르는 경우도 많았고 찾아보면서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화가 나니까 붙잡고 우선 상대방 머리카락을 싹둑 자르고 두들겨 팹니다. 그렇죠. 사람 사는 똑같은 이제 세상이니까 예. 눈이 이제 뒤집혔다라는 그런 기록인 거죠. 그게 조선왕조 실록에도 기록이 있거든요. 예. 세종 30년대 이제 그 이조 정랑 꽤 높은 벼슬입니다.를 예. 하고 있는 이영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그 기생집에 찾아갔는데 네.
그 기생하고 만나고 있던 다른 남자 민서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사정이라고 해서 무과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딱 근데 벼르고 있었어요. 이 민서가. 그래서 네. 자기 동생하고 사촌 동생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이영서를 잡아서 머리를 싹둑 자르고 붙잡아 놓고 아주 늘씬하게 때립니다. 근데 부인이 아니라 척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을 만나고 있었는데 그 예. 기생을 만나는 다른 남자를 그 그 자리에서 아주 그냥 들겨 패고 질질질 끌고 가서 그 형조까지 데려가고 그랬는데요. 예. 그런데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빈 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쪽이 예. 제발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 때린 사람한테 싹싹 빌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소문내지 마라. 예. 근데 당연히 안 들어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예. 그러자 이 얘기가 당연히 임금님까지 딱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래요. 아니 그냥 머리만 자르면 됐지 왜 그렇게 때리냐. 이거만 봐도 우선 간통하면 머리 자르는 건 기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영서 씨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 학생 때, 그러니까 성균관 시절에 또 이 성균관에 일하던 관비, 그러니까 그 노비 여자와 간통을 했다가 그 남편한테 머리가 또 싹둑 잘린 일이 있어서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종 시절에 높은 벼슬을 했던 이영서라는 사람이 기록상 남아 있는 게 그 한 번이 아니라 예. 2번 걸려서 2번 다 얻어맞았고 머리도 잘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놀려서 한 말이 네 머리카락은 무슨 부추나물이냐. 자르면 또 자라네. 라고 해서 본인은 되게 창피했습니다만 그 버릇 못 고치는 것 같아요. 야, 그러네. 이게 왜 그 버릇 뭐 개주냐 이런 말 나온 게 반복되니까. 예. 아이고 참. 근데 되게 디테일하게 역사가 남아 있네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꽤 재밌으니까 이렇게 그 치정 사건 재밌잖아요. 6824님이 조선판 사랑과 전쟁이라고. 실제로 그럼 이제 치정 사건도 많았었던 거예요? 조선 시대에? 아무래도 이제 그 양반 여인 유명한 얘기로 어우동이나 네. 그 감동 같은 이야기는 이제 사고로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니까 네. 뭐 또 여기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이 자리에서는 역시 삼각관계 이야기가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각관계? 예. 그 조선시대 중기 때 오희문이라는 사람이 쓴 쇠미록이라는 일기가 있는데요. 쇠미록. 예, 이분은 사실 이렇게 출세하지 못한 굉장히 소소한 양반이었습니다. 소심하고 이리저리 고민하고. 그런데 아들은 나중에 영의정까지 올라가요. 근데 구하는 발개로 이분 생은 여러 가지 환난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노비들의 삼각관계에 걸려서 고생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희문이라는 사람이 본인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노비들. 데리고 있던 노비들 사이에서 삼각관계가 예, 생긴 거예요. 거기에 휘말렸습니다. 주인이라서. 주인이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오희문에게 보통 24명 정도의 노비가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한 사람이 막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남자인데 막정이라는 노비. 예, 이분이 살았던 때가 임진왜란 때라서 되게 위험하던 시기였는데 이 막정은 그 여러 가지 집안 가족들의 편지를 여기저기 나르고 그 집안 농사일도 열심히 해서 그 가족들이 살아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부인이 송계라는 노비였는데요. 분계였는데요. 분계. 이런 다른 노비였던 송노와 눈이 맞아버립니다. 근데 아무리 노비라고 해도 결혼은 했고 뭐 혼선은 없을지언정 이제 사랑이었는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불꽃이 튄 거죠. 그러니까 오희문은 당연히 막정이 편을 듭니다. 일도 많이 해주고, 그래도 결혼을 했었으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이미 그 불이 붙어버린 두 사람은 다 눈이 뒤집혀 버려서 송노가 이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이 오희문이 잡으러 갑니다. 근데 송노는 젊고 쌩쌩하고 힘이 좋고 오희문은 양반이고 힘이 없고 늙었다 보니까 이 송노가 흘깃흘깃 뒤를 보면서 도망치는데도 못 따라잡아요. 그래서 못 잡았다라고 하고 대신 분계를 방에다 가둬둡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눈이 먼 송노는 분계를 어떻게든 구하기 위해서 굴뚝도 부수고 문도 이제 덜컥거리고 그렇게 한참 난리를 치다가 구하지 못하고 도망을 갔는데 며칠 뒤에 이제 틈을 봐서 결국 분계를 구출해서 둘이 사랑의 도피를 합니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둬놓은 그 여자 노비를 결국은 이제 예. 빼내서 예.
사랑의 도피를 한다. 예.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 남편 노비가 아주 화를 내요. 그 당시 이제 막정이 여러 그 아파서 누워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네. 학질에 걸려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근데 부인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화를 주인한테 퍼붓습니다. 왜 주인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화풀이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던 일도 안 하고 그냥 들어놓아서 끙끙 화를 내다가 화병으로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 사실 도망간 노비들이 요즘 이제 그 사극 그 추노로 추노 유명한 잡으러 가야죠. 예, 그 추노가 사실 굉장히 많이 발달한 사업이었고요. 사업. 예, 실제로 브로커도 있었고. 그 이 도망간 노비를 잡는 게 옛날엔 꽤 쉬웠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살 수 있는 데도 별로 없고 무슨 숙소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디에 숨어 들어가면 금방 티가 나서 사실 추노를 하면 도망간 노비들은 굉장히 많이 잡히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분개하고 송로는 잘 못 찾았어요. 다 5, 6년인가 10년인가 지난 뒤에 갑자기 송로한테서 오이문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동안 분개의 어머니가 살던 동네에 깃들어서 살고 있었다고. 그 사이에 애도 둘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네네. 먹고 사는 게 좀 힘드니까 다시 노비로 받아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이문 집에 안에다가 다시? 예. 이야, 그 엄청난 철면피네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예, 받아줘요, 근데? 근데 그 아까 얘기했듯이 오이문이 그 떵떵거리는 부자도 아니었고 당장 일손 하나가 부족한 처지이다 보니 다시 송로와 분개를 받아줬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 그 막정이라는 아내를 잃은 노비가 죽고 난 뒤에. 예, 죽고 난 다음에 거의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아이고야. 했습니다. 박윤선님, 조선시대에도 남녀관계는 참 복잡하고 애정 문제는 참 부지런했네요. 아이고 흥미진진해진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조선시대의 결혼제도 또 이혼 또 지정 이런 이야기도 또 들어봤습니다. 놀랐습니다. 역사가 되게 꼼꼼하게 또 기록이 돼 있어서 이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올해 8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84조 원을 넘어서며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폭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 분양시장에 접수된 1순위 청약 통장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남양주의 플라스틱 공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 점검 중 발생한 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보죠. 네, 청취자 김명애님, 주위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가정이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나요? 또 둘 차이는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우선은 요양보호사는 일할 수 있는 그 연령 제한 없습니다. 그 정년이 없고요. 대신 단 요양원에 따라서는 그 정년 규정을 만 60세로 두는 곳도 있긴 합니다. 네. 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에 관련해서는 뭐 학력이나 나이, 경력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이 종사자는 정년 60세고요. 또 운영자나 이 수혈장은 정년은 65세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민간 자격증이죠. 그래서 요양원이나 재가복지센터에서 뭐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분들을 말하고요. 또 사회복지사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또 어르신, 여성 또는 가족, 또 장애인 등 사회복지 관련 상담이나 행정 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회복지사입니다.
또 8764님이 노래방에 들여놓는 신곡들도 곡별로 돈을 내고 사오는 건가요? 질문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업주에게 물어보니까요. 그 노래방 기기 그 업체와 연계된 사업자가 있는데 네. 그 사업자에게 한 달에 사용료를 내고 매일 신곡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뭐 한 곡당 뭐 얼마씩 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계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계 한 대당 한 달에 15,000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뭐 한 곡당 500원씩 저작료를 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음악 저작권 사용료 당연히 내죠. 이것도 한 곡당이 아니라 기계당이에요. 그러니까 기계 한 대당 계산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일종의 관리비 같은 거네요. 그렇죠. 다음 질문은요. 네, 아이디 KAK 숫자 만 쓰시는 분은요. 세계 국채지수 편입한 다음에 신규 자금은 얼마나 그리고 어떤 투자로 갈까요? 그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에 하나인 세계 국채 지수 WGBI에 우리나라가 진입하는 데 성공이 됐죠. 네. 공식적으로는 내년 11월부터 지수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걸 추종하는 그 투자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2조 5천억 달러, 한 3,300조 원이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중에서 우리나라 비중이 한 2.2% 정도 돼서 정부가 추산하기로는 560억 달러, 그러니까 한 75조 원 정도가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다음은 세계 국채 지수가 편입이 되면은 금리와 환율이 안정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런가요? 약 75조 원 정도 우리나라 국채를 사겠다, 투자하겠다라는 수요가 생기면 우리는 발행 금리를 좀 낮춰서 발행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도 아낄 수 있는 거고, 그런 해외 투자 자금이 국내에 들어오다 보면은 원화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니까 원화도 강세, 즉 원달러 환율이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는 거죠. 곽지연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0월 10일 목요일 순서 함께하셨고요. 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그리고 사연도 같이 보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또 함께하시죠. 내일 아침 9시 5분입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